매일 밤 장군의 저택, 5살 딸의 방에선 살타는 노린내와 비명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신긴 것은 시뻘겋게 달궈진 쇠신발. 억지로 신발을 벗겨낸 순간 그곳엔 녹아내린 살과 뼈가 엉겨붙어 만들어진 뾰족한 염소 발굽만이 남았습니다. 딸이 요괴라 믿었던 아비의 광기. 하지만 그가 죽인 건 요괴가 아니라 고통 속에 발이 녹아 기형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평범한 친딸이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 마을은 해가 짧고 밤이 길어 어둠이 내리면 집집마다 일찍이 호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개울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려 사시사철 물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롭고 한적해 보이는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은 기와가 층층이 쌓인 지붕은 마치 장수의 투구처럼 위험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아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괜스레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그 기와집의 주인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온 최 장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물리친 용맹한 장수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예전에 호탕하고 인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한 눈빛과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본 탓에 귀신이 씌었다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최 장군을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적이나 귀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집안에 있는 어린 딸 연희였습니다. 최 장군은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딸 연희를 끔찍이 아꼈었지만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차 차갑고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고 그때마다 자신의 딸이 사람이 아닌 흉측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자신을 노려본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최 장군의 눈에는 5살밖에 되지 않은 작고 여린 연희가 사랑스러운 딸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고 재앙을 불러올 요괴로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연희가 걸어다닐 때마다 나는 작은 발소리를 마치 염소가 발굽을 부딪히며 내는 소리처럼 듣곤 했는데 이것은 그의 병든 마음이 만들어낸 환청이었습니다. 장군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과 집안이 이 요괴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었고 급기야는 이 요괴가 사람의 가죽을 쓰고 딸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짜 딸은 이미 사라졌거나 이 요괴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하며 요괴가 본색을 드러내게 하여 처단하는 것만이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생각은 칠흑 같은 밤이면 독버섯처럼 자라나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잔혹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장군은 마을에서 가장 솜씨가 좋지만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대장장이를 은밀히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대장장이는 늦은 밤에 장군이 자신을 부른 영문을 몰라 두려움에 떨며 도구를 챙겨들고 언덕 위에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방에 앉아있던 최 장군은 대장장이에게 아이의 발치수를 적은 종이를 건네며 무쇠를 녹여 아주 작고 단단한 신발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사람의 신발을, 그것도 어린아이의 발에 맞춘 신발을 무겁고 차가운 무쇠로 만들라는 명령에 귀를 의심했지만
장군의 서슬퍼런 눈빛에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장군은 신발의 바닥을 두껍게 하고 발목까지 올라와 한 번 신으면 절대 벗겨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신발이라기보다는 죄인을 가두는 형틀이나 족쇄에 가까운 물건이었으나 대장장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대장장이는 장군이 주문한 무쇠 신발을 완성하여 비밀리에 기와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검은 무쇠로 만들어진 신발은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그 무게는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겉면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장군은 그 신발을 받아들고는 만족스러운 듯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대장장이에게 두둑한 벗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장군은 아무도 없는 사랑방에서 홀로 그 무쇠 신발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내 놈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뜨거운 불 위에서도 네가 사람 흉내를 낼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장군은 이 신발이야말로 요괴를 퇴치하고 집안의 평화를 되찾아줄 신성한 도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시각 건넌방에서 유모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던 어린 연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자신을 멀리하고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슬펐지만 언젠가는 아버지가 예전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 믿고 기다리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유모는 최근 들어 장군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그저 연희를 더욱 꼭 껴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유모는 밤마다 들려오는 장군의 거친 기침 소리와 혼잣말이 불길하게 느껴져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소리조차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부디 이 불길한 예감이 틀리기를 그저 장군이 전쟁의 상처로 인해 잠시 마음이 아픈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장군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첫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뚝 끊긴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장군은 사랑방 아궁이에 평소보다 많은 숯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후끈해지자 장군은 화로 위에 무쇠 신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시커먼 무쇠 덩어리가 붉은 숯불 위에서 천천히 달궈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올린 흉물처럼 보였습니다. 장군은 신발이 충분히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며 벽에 걸린 장검을 내려놓고 정조한 채 명상을 하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연희가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염소 요괴의 모습으로 변해 도망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장군은 안채에 있는 유모를 불러 연희를 사랑방으로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유모는 늦은 밤에 아이를 데려오라는 장군의 명령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거역할 수 없어 자다 깬 연희를 업고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비몽사몽간에 유모의 등에 엎혀 나오면서도 아버지에게 간다는 생각에 잠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열기와 매캐한 숯 냄새에 유모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장군의 엄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만 두고 나가거라. 오늘은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 장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리고 있어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유모가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닫고 물러가자 방 안에는 장군과 연희 그리고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무쇠 신발만이 남았습니다. 장군은 연희를 자신의 앞에 앉히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얌전히 앉아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장군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서도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다. 사람을 홀리는 요물의 눈이다. 그는 속으로 되뇌며 화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집게로 집어올린 무쇠 신발은 아직 시뻘겋게 달아오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신발이다. 신어보거라. 연희는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머뭇거렸습니다. 검고 투박한 신발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느껴져 선뜻 발을 넣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버님, 신발이 뜨거워 보여요. 무서워요.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뒤로 물러나려 하자 장군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요물이 뜨거움을 아느냐? 네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기에 뜨거움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장군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연희의 발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장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발을 억지로 무쇠 신발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아이의 여린 살결이 거친 무쇠에 닿자마자 연희는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아버님. 너무 아파요. 잘못했어요. 연희의 애원에도 장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발이 신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도록 힘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사실 첫날인 오늘은 신발을 완전히 벌겋게 달구지는 않았습니다. 장군은 요괴가 서서히 고통을 느끼며 본색을 드러내기를 원했기에 은근히 달궈진 무쇠 신발로 아이를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근한 열기조차 어린아이의 살갗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발바닥과 발등이 뜨거운 쇠에 갇히자 연희는 숨이 넘어갈 듯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장군의 악력은 성인 남성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장군은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 아이가 절대 신발을 벗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걸어보아라. 네가 짐승이 아니라면 두 발로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장군은 바닥에 쓰러져 우는 연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거운 무쇠 신발과 화상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연희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 사람의 발이라면 걸을 수 있을 터인데 발굽을 가진 짐승이라 걷지 못하는구나. 그의 논리는 엉망이었고 광기에 차 있었지만 장군 자신에게는 그 무엇보다 명확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며 연민을 느끼기는커녕 자신이 요괴를 잡았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울려 퍼지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장군에게는 요괴의 비명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던 유모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연희의 비명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를 구하고 싶었지만 엄격한 위계질서와 장군의 서슬퍼런 위험에 눌려 감히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틀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며 제발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가씨.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리 모진 벌을 받으시는가. 유모의 눈물은 마른 땅을 적셨지만 굳게 닫힌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군의 집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흘러갔지만 깊은 잠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산짐승의 울음소리인 줄로만 알고 이불을 뒤집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연희는 울다 지쳐 탈진하여 바닥에 늘어졌습니다. 그제야 장군은 아이의 발에서 무쇠 신발을 벗겨내었습니다. 신발을 벗기자
하얗던 아이의 발은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약을 발라주기는커녕 차가운 물 한 바가지도 떠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연희를 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일 밤에는 더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장군은 유모를 불러 아이를 데려가게 했고, 유모는 기절한 듯 늘어진 연희를 업고 나오며 아이의 발을 보고는 경악하여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유모는 안채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발에 찬물을 끼얹고 감자를 갈아붙이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아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았고, 유모는 밤새 아이의 머리맡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발은 퉁퉁 부어올라 땅에 디딜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군은 아침 문안 인사를 오지 않는 연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되기를 기다리며 대장간에서 가져온 숯을 더 잘게 부수고 화로의 불씨를 살리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주인 어른의 기이한 행동과 사랑방에서 풍겨나오는 묘한 긴장감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옥 같은 고문은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장군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화로에 불을 지피고 무쇠 신발을 달궜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히 달구던 것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뜨겁게 달궈졌고, 연희의 비명소리도 점점 더 처절해졌습니다. 아이의 발은 낫기도 전에 다시 화상을 입어 짓물러 터지고 살점이 타들어가며 끔찍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장군은 그 냄새를 맡으며 요괴의 살이 타는 역한 냄새라고 칭하며 코를 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할수록 요괴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광기 어린 의식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장군만의 비밀스러운 과업이 되어갔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최 장군의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무언가 타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장군이 미쳐서 굿을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집안에 우환이 있어 아이가 병을 앓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호랑이 같은 최 장군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와집의 높은 담장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지옥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 어린 생명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아버지를 보면 공포에 질려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기만 했고, 그런 모습은 장군에게 더욱더 짐승처럼 비칠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연희의 고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발은 반복된 화상과 엉터리 치료로 인해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발가락들은 서로 엉겨붙고 발바닥의 살은 딱딱하게 굳어 마치 짐승의 발굽처럼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이것을 보고 통곡했지만 장군은 이를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보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 발은 사람의 발이 아니다. 장군은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불로 요괴를 완전히 쫓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광기는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집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장군은 다가오는 보름날 밤을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달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 가장 뜨겁게 달군 무쇠 신발을 신겨 요괴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참나무 숯을 잔뜩 준비하게 하고 대장간에 가서 신발을 더 조일 수 있는 쇠고리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유모는 장군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불쌍한 아기 씨가 정말로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비록 쫓겨나거나 매를 맞더라도 아기 씨만은 살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모는 장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연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고통 때문에 잠들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아이의 발을 본 유모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발은 이미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그러져 있었고 진물과 피딱지가 뒤엉켜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가씨, 불쌍한 내 아가씨. 유모는 연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는 힘없는 눈으로 유모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유모, 나 이제 안 아프게 해줘.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전해줘. 그 작은 목소리가 유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유모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의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꼭 살려드릴게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습니다. 기와집의 문풍지가 윙윙거리며 울었고 마당의 나무들은 귀신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최 장군은 사랑방에서 보름날에 사용할 숯을 고르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건넌방의 유모는 탈출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언덕 위의 기와집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제 곧 댐이 터지듯 세상 밖으로 흘러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쇠 신발은 차가운 바닥에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원한과 고통은 이미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유모는 이 미친 장군의 소나귀에서 연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깊은 밤, 억울한 아이의 눈물 같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의 모든 불빛이 사라지고 사위가 고요해질 무렵 언덕 위 최 장군의 집 굴뚝에서는 어김없이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녁밥을 짓는 구수한 밤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타는 듯한 매캐하고 역겨운 냄새가 밤바람을 타고 마을로 흘러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나 본능적으로 코를 막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살이 뜨거운 쇠에 다 타들어가는 냄새였지만 차마 그런 끔찍한 상상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 섞인 아이의 비명이 그 냄새와 섞여 마을의 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장군의 집 사랑방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산 사람을 잡는 지옥의 아궁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 장군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은 광기에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오직 자신만이 사랑방을 지켰는데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세운 사람처럼 숱하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숯불이 붉게 타오르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아직 멀었다. 저 요물이 끈질기게 버티는구나. 내 기필코 내 놈의 가죽을 벗겨내리라. 장군의 눈에 비친 숯불은 요괴를 태워주길 성스러운 불꽃이었고 아이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은 요괴가 발악하는 최후의 몸짓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으며 그 누구도 자신의 숭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희는 이제 낮에도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고문의 발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걷기는커녕 서 있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모가 몰래 가져다 준 밥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고
아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연희의 작은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는 숨을 멈추고 제발 저 발소리가 지나쳐 가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장군의 발소리는 어김없이 연희의 방문 앞에서 멈추었고 거친 문 열림 소리와 함께 지옥 같은 밤이 다시 시작되곤 했습니다. 아이의 눈물은 말라버렸고 목소리는 쉬어서 더 이상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유모는 하루하루 말라가는 연희를 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장군이 무서웠지만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모는 용기를 내어 장군이 있는 사랑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고정하십시오. 아기 씨는 요괴가 아닙니다. 저리 여리고 착한 아이가 어찌 요괴란 말입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유모는 머리를 조아리며 읍소했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유모는 더욱 목청을 높여 울부짖었습니다. 죽은 마님을 봐서라도 제발 멈춰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아기 씨가 정말로 잘못되십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슬픔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신 안에서 장군의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디서 주인의 일에 참견이냐. 너도 저 요물에게 홀린 것이 분명하구나. 장군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 핏발선 눈으로 유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신 대신 무거운 쇠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인다. 저것이 밤마다 뿔을 드러내고 나를 비웃는 것이 내 눈에는 똑똑히 보인단 말이다. 썩 물러가지 않으면 너 또한 요괴의 하수인으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장군의 서슬에 눌려 유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군은 이미 이성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벽창호가 되어 있었고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에서도 이상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나낙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최 장군 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네, 어젯밤 그 소리 들었나? 산짐승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람 같고 사람 소리라기에는 너무 끔찍하지 않던가. 한 안악이 빨래 방망이질을 멈추고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내 남편이 그러는데 밤마다 그 집 굴뚝에서 나는 연기 냄새가 예사롭지 않다고 하더군. 꼭 도살장에서 나는 누린내 같다나 뭐라나.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치며 몸을 떨었습니다. 최 장군이 전쟁터에서 귀신을 달고 왔다더니 그 귀신이 딸아이를 잡아먹으려는 게지. 고치 불쌍해서 어쩌나.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동정했지만 정작 그 높은 담장 안으로 들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잿빛 구름이 잔뜩 낀 음산한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낡은 장삼을 걸친 노승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해진 삿갓을 쓴 노승은 겉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깊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노승은 마을 집집마다 들르며 탁발을 하는 대신 곧장 언덕 위 최 장군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스님의 출현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뒤를 쫓았습니다. 노승은 가파른 언덕길을 수만 번 고르지 않고 올라가 굳게 닫힌 최 장군의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두드리는 대신 합장을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직이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침 마당에서 시래기를 다듬고 있던 유모가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주살을 한 바가지 퍼서 돌려보냈겠지만 그날따라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모가 조심스럽게 쪽문을 열고 나가자 노승은 연부를 멈추고 유모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유모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노승은 대문 너머 집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집안에 살기가 가득하구나. 원기가 쉬어도 단단히 쉬었어. 이대로 두면 사흘 안에 초상이 나겠구나. 유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스님 앞에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희 주인 어른께서 미치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집에 귀신이 든 겁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유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법이다. 주인의 눈을 가린 것은 외부의 귀신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의심과 공포라는 악귀다. 그 악귀가 멀쩡한 사람을 잡고 있구나. 노승의 말은 유모가 막연히 느끼고 있던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품에서 작은 향주머니 하나를 꺼내 유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아이의 베개 밑에 넣어두어라. 잠시나마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허나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피를 보고야 말 것이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향주머니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어찌해야 저 미친 짓을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노승은 유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달이 차오르면 진실이 드러날 터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고 많은 사람 앞에서 껍데기를 벗겨야 한다. 혼자서는 막을 수 없으나 여럿이 보면 귀신도 힘을 못 쓰는 법이지.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유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노승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차오르면 여럿이 보면 유모는 스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곧 다가올 보름날이 바로 그날임을 직감했습니다. 장군이 가장 뜨거운 불로 요괴를 잡겠다고 벼르던 그날, 유모는 그날이 오히려 장군의 광기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장군을 당해낼 수 없으니 마을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모의 마음속에 막연했던 계획이 구체적인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희를 사랑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유모는 예전처럼 방문 밖에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준 향주머니를 몰래 연희의 속저고리 안에 넣어둔 터였습니다. 장군이 무쇠 신발을 달구는 동안 연희는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덜 떨며 고통을 조금이나마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장군은 아이가 비명을 덜 지르자 더욱 격분하여 불을 키웠지만 연희는 혼절하지 않고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에 장군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요물이 이제는 내 길을 꺾으려 드는구나. 장군의 오해는 깊어졌지만 유모에게는 그것이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모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을 핑계로 마을로 내려가 신뢰할 만한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촌장 어른과 서당 훈장님, 그리고 힘께나 쓰는 청년들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유모의 절절한 눈물과 구체적인 정황 묘사에 점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보름날 밤 장군님 댁 사랑방을 덮쳐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 없는 어린 생명이 불타 죽습니다.
유모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쟁 영웅인 최장군을 두려워했지만 어린아이가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편 최장군은 다가오는 보름날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대장간에 특별히 주문하여 더 무겁고 두꺼운 무쇠 신발을 새로 맞추었습니다. 이번 신발은 안쪽에 날카로운 돌기까지 박혀 있어 신기만 해도 살을 파고들도록 고안된 끔찍한 물건이었습니다. 장군은 그 신발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말로 끝을 볼 수 있겠구나. 이 신발을 신고도 네가 사람 행세를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사랑방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하인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며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기와집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보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최 장군의 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군은 아침부터 목욕제계를 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신성한 제사를 지내는 사람처럼 엄숙하고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사랑방 아궁이에 3년 묵은 참나무 장작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오늘 밤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라는 엄명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유모가 비장한 눈빛으로 마을 쪽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밤이 장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말입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연뉘연 넘어가고 마을의 굴뚝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달빛은 유난히 밝고 차가워 마치 최 장군의 집 마당을 무대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사랑방에 불을 지피고 연희를 데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모는 연희를 업고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유모는 아이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사랑방 문이 열리고 연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이미 지옥불처럼 뜨거웠고 화로 위에는 새로 만든 끔찍한 무쇠 신발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위협적인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연희를 보자마자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늘이 네 마지막 날이다. 네 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내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장군은 칼을 뽑아 옆에 두고 뜨거운 집게로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장군은 미간을 찌푸리며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야밤에 감히 어떤 놈들이 소란이냐? 그는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대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급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님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모가 미리 약속해둔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장군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유모는 사랑방 문고리를 잡고 있는 힘껏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뜨거운 방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고 달빛이 방 안 깊숙이 비치며 참혹한 광경을 드러냈습니다. 장군의 손에 들린 시뻘건 무쇠 신발과 공포에 질린 연희의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달빛 아래 정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빗나간 사랑과 의심이 만들어낸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노승의 예언대로 달이 차올랐고 이제 진실이
문을 열고 들어올 차례였습니다. 과연 마을 사람들은 제때에 당도하여 이 미친 짓을 멈출 수 있을까요? 장군의 광기는 외부의 개입 앞에 무너질까요? 아니면 더욱 폭주하게 될까요? 긴박한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연희의 운명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방문이 활짝 열리고 찬바람이 몰아쳤지만 방 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쿵쿵거리는 소리는 마치 성난 파도처럼 최 장군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는 문을 연 유모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네, 인연. 감히 외부인들을 끌어들여 주인의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하지만 잘 되었다. 내 오늘 이 요물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장군은 자신의 광기 어린 행동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퇴마의식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집게를 잠시 내려놓고 구석에 쓰러져 있는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거친 손길로 연희의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며칠 동안 신겨두었던 무쇠 신발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살과 천이 눌어붙어 신발을 벗기는 과정 자체가 끔찍한 고문이었으나 장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감싸고 돌던 아기씨의 진짜 모습이다. 장군은 유모를 향해 소리치며 마침내 드러난 연희의 발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발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이하고 흉측한 형상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눈으로 연희의 발을 바라보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참혹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복된 화상과 압박으로 인해 5개의 발가락은 서로 녹아붙어 하나로 뭉쳐져 있었고 발바닥은 딱딱한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여 뾰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짓물러 터진 살점들이 엉겨붙어 굳어진 모양새는 영락없이 산짐승의 발굽. 그 중에서도 염소의 뾰족한 발굽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붉고 검게 변색된 피부는 짐승의 털가죽처럼 거칠었고 발톱들은 기형적으로 자라나 발굽의 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사람의 발이라기보다는 기괴한 짐승의 뒷다리에 가까웠습니다. 장군은 그 끔찍한 결과물을 마치 자랑스러운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어루만지며 광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내 말이 틀리지 않았지? 보아라. 이 명백한 증거를 사람이 어찌 이런 발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필시 염소 요괴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내가 무쇠 신발로 놈을 옥죄었기에 더 이상 사람 가죽을 뒤집어 쓰지 못하고 본 모습이 튀어나온 것이야. 장군의 논리는 완벽하게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멀쩡했던 아이의 발을 자신이 고문하여 짐승의 발굽처럼 만들어 놓았음에도 그는 그 변형된 발을 보며 아이가 원래 요괴였다는 자신의 망상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끔찍한 착각이었지만 장군에게는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유모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나으리, 어찌 이러십니까? 저것은 요괴의 발굽이 아니라 나으리께서 불로 지지고 쇠로 눌러 만드신 상처 덩어리입니다. 어찌 아비가 되어 제 자식의 살이 녹아붙은 것을 보고 짐승이라 하십니까? 유모의 피 맺힌 절규가 방안을 울렸지만 장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신념에 갇혀
외부의 어떤 소리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모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관댕, 요괴의 요술에 단단히 홀렸구나. 내 눈에는 저것이 상처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분명한 짐승의 발굽으로 보인다. 저 뾰족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도 사람이라 우기다니. 너 또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때 밖에서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 빗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어이 대문을 부수고 마당으로 밀려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청년들과 촌장,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아낙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사랑방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불빛과 비명 소리에 긴장하며 마루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최 장군, 나오시오. 도대체 안에서 무슨 짓을 벌이는 거요? 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있었지만 전쟁 영웅인 장군의 위세에 눌려 선뜻 방문을 열지는 못하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장군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연희의 뒷덜미를 짐승처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에 걸려있던 장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사랑방 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횃불빛을 받은 장군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수라처럼 기괴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손에 들린 시퍼런 칼날이 마을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장군의 서슬 퍼런 모습에 기겁하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쳐들어오느냐. 내 집은 나라가 하사한 땅이요, 내가 지키는 성역이다. 장군의 호통 소리는 벼락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촌장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장군, 진정하시오. 우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걱정되어 온 것이요. 듣자 하니 아이를 학대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요? 촌장의 말에 장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대라니, 무식한 것들이 요괴를 퇴치하는 신성한 의식을 몰라보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구나. 너희들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마. 내가 왜 밤마다 불을 피우고 쇠를 달궜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장군은 잡고 있던 연희를 번쩍 들어올려 마루 끝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치마를 걷어올려 횃불빛 아래 드러난 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아라. 이것이 사람의 발이냐? 이것이 너희가 아는 최연희의 발이란 말이냐? 횃불의 일렁이는 불빛 아래 드러난 연희의 발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그것은 뭉툭하고 뾰족하며 검게 그을린 짐승의 발굽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한 모습에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저게 뭐야? 정말 발굽인가? 사람 발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와 의심 섞인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장군은 사람들의 동요를 감지하고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내 딸 연희는 이미 죽었고 저것은 내 딸의 가죽을 쓴 염소요괴다. 내 집안에 숨어들어 가문을 멸하려던 것을 내가 찾아낸 것이다. 밤마다 무쇠 신발을 신겨 놈의 요력을 눌러놓았기에 저렇게 본 모습이 튀어나온 것이다. 장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어서 영문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씌어 아이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장군의 말이 맞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기괴하게 변해버린 발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기에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믿기 시작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마루 한 구석에서 유모가 기어나와 마당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것은 요괴가 아닙니다. 장군께서 뜨거운 무쇠 신발을 억지로 신겨 발가락이 녹아붙은 것입니다. 멀쩡한 생사를 불러지져 저렇게 만드신 겁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쉬어서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힘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한번 아이의 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발은 매끄러운 짐승의 발굽이 아니라 화상으로 인해 살이 짓물러 엉겨붙고 피고름이 굳어 만들어진 처참한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장군, 저건 발굽이 아니라 상처이지 않소?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린 것에게 저런 짓을 한단 말이오? 촌장이 소리치자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림을 멈추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 눈에는 아직도 저게 사람으로 보이느냐? 내 기필코 오늘 저 요물의 숨통을 끊어 후환을 없애리라. 장군은 바닥에 놓았던 장검을 다시 고쳐잡고 연희를 향해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만 크게 뜬 채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 장군이 칼을 휘두르면 그대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웅성거리며 마루 위로 올라가려 하자 장군은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누구든지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칼에 목이 달아날 것이다. 이것은 내 집안의 일이니 남들은 상관하지 마라. 서슬퍼런 칼날과 장군의 살기에 눌려 청년들은 주춤했습니다. 장군은 이 틈을 타 다시 한번 광기 어린 의식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의 기운을 받아 이 뜨거운 신발로 내 놈의 심장까지 태워버리겠다. 그는 곁에 있던 화로에서 가장 뜨겁게 달궈진 안쪽에 가시가 박힌 새로운 무쇠 신발을 집게로 집어들었습니다. 그 신발은 붉다 못해 하얗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신호라, 이것이 네 마지막 신발이다. 장군은 연희에게 다가가며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희는 뭉개진 발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마루 난간에 막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아이의 애원에도 장군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눈앞의 요괴를 처단해야 한다는 사명감에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미쳐버린 장군을 제압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누군가가 지팡이로 땅을 탁탁 치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 유모에게 향주머니를 주었던 그 노승이었습니다. 노승은 삿갓을 벗어젖히고 형형한 눈빛으로 장군을 쏘아보았습니다. 네 이놈, 네 눈에 낀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노승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우렁차서 장군의 동작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승은 뚜벅뚜벅 걸어나와 마루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장군은 노승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땡중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내 칼이 두렵지 않으냐? 노승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장군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네 칼은 두렵지 않으나 네 죄업은 하늘을 찌르는구나. 네가 만든 저 끔찍한 발굽이 바로 네 마음속 악귀의 형상이다. 장군은 노승의 말에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가문을 지키려는 것이다. 저것은 요괴다. 장군은 더욱 거칠게 소리치며 무쇠 신발을 연희의 발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열기가 아이의 얼굴에까지 닿아 연희는 고개를 돌리며 흐느꼈습니다. 유모는 마루 위로 기어 올라가 장군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나으리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발 아기씨마는. 장군은 유모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방해하는 자는 모두 욕의 한 통 속이다. 마당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횃불은 바람에 일렁이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장군의 광기는 밤하늘의 달빛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은 이미 짐승의 발굽처럼 변해버렸고 장군은 그것을 증거 삼아 아이를 태워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했지만 힘을 가진 자의 광기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물리적인 힘으로 저 미친 짓을 막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장군의 손에 들린 저 뜨거운 쇳덩어리가 아이의 발에 닿게 될 것인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장군은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며 신발을 아이의 발목에 맞추었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장군의 손등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아! 장군은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무쇠 신발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검게 그을린 자국을 남겼습니다. 장군은 감히 누가 자신에게 돌을 던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핏발선 눈으로 마당을 훑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서당의 훈장님이 떨리는 손을 감추며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느냐. 훈장님의 외침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참고 있던 마을 청년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마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잡아라. 저 미친 사람을 잡아라. 더 이상 장군의 칼도 위엄도 분노한 군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군은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사방에서 달려드는 장정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이놈들,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나는 장군이다. 내가 요괴를 잡겠다는데 왜 방해하느냐? 장군은 바닥에 깔려서도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유모는 재빨리 연희를 끌어안고 안전한 곳으로 물러났고 노승은 마루 위로 올라와 묶인 장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가장 끔찍한 위기는 넘긴 듯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바닥에 엎드린 채 연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연희가 뿔 달린 염소 요괴로 보였고 자신이 만든 그 끔찍한 발굽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신발은 벗겨졌지만 장군의 마음속에 신겨진 무쇠 신발은 아직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망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충격과 진실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상처받은 아이와 미쳐버린 아비의 비극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지나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횃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밧줄에 꽁꽁 묶인 최장군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장정 넷이 그를 누르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연희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요괴를 풀어주면 이 마을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당장 나를 풀어라. 장군의 고함 소리는 처절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보다는 연민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한때의 영웅이 타락해버린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묵묵히 장군 앞으로 걸어가 마치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장군의 이마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머리를 거칠게 흔들며 노승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놈이 요괴와 한패거리가 되어 나를 홀리려는 수작임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장군의 발악에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멀면 눈앞의 태산도 보이지 않는 법. 네가 만든 지옥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이 긴 악몽이 끝날 것이다. 노승은 촌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진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자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모,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게. 그리고 깨끗한 물과 수건을 준비하게. 촌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유모는 두려움에 떠는 연희를 안심시키며 조심스럽게 마루 중앙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묶여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유모의 품에 얼굴을 묻고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곧이어 하인들이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와 깨끗한 무명천을 가져왔습니다. 촌장은 장군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연희를 앉히고 말했습니다. 장군, 당신이 요괴의 발굽이라 주장하는 그것을 우리가 닦아보겠소. 만약 닦아낸 뒤에도 그것이 발굽이라면 당신의 말을 믿고 풀어줄 것이요. 허나 만약 사람의 살가죽이 나온다면 당신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요. 장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번을 닦아보아라. 짐승의 발굽이 사람 살로 변할 리 있겠느냐. 어서 닦아라. 내 결백을 증명해 줄 테니.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물에 적신 수건을 연희의 발에 갖다 대었습니다. 굳어버린 피딱지와 검은 숟가루, 그리고 짓물러 터진 살점이 뒤엉킨 발은 보기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유모가 조심스럽게 발을 닦아내자 연희는 쓰라림에 아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지만 장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라. 요물이 연기를 하는구나. 장군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수건이 몇 번 오가고 검은 그을음이 씻겨 내려가자 발의 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발굽처럼 보였던 것은 다름 아닌 겹겹이 쌓인 피딱지와 화상으로 인해 녹아내린 피부 조직이었습니다. 유모가 엉겨붙은 피딱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그 아래에서 붉고 연한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각질이 아니라 명백히 피가 흐르고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의 살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발굽입니까? 피가 나고 살이 떨리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유모는 피 묻은 수건을 장군 눈앞에 들이밀며 울부짖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수건을 보자 장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장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억지로 모아 쥐어 녹아붙은 발가락 사이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발바닥의 껍질이 벗겨진 곳에서는 아이의 뽀얀 살결이 화상 자국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발목 안쪽에 있는 작은 점 하나가 장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장군이 연희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복점이라며 기뻐하고 입을 맞추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요괴가 아무리 변신술에 능하다 해도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점까지 흉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장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 점은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장군의 머리를 잡아 아이의 발 쪽으로 더 가까이 숙이게 했습니다. 자세히 보아라. 네가 밤마다 불로 지지고 쇠로 눌러버린 저것이 무엇인지. 네 딸의 살이다. 네 딸의 뼈란 말이다. 노승의 호통이
장군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장군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시야를 가득 채우는 붉은 반점과 고통에 일그러진 연희의 얼굴이 겹쳐지며 머릿속의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망상이 깨어지는 순간은 서서히 오지 않고 유리창이 깨지듯 일시에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아! 아! 장군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한 자의 절규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장군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뚫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딸을 고문하고 짐승이라 매도하며 죽이려 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딸의 비명이 욕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고통의 비명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장군의 정신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묶인 몸을 비틀며 연희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연아, 내 딸 연아, 아비가 미쳤었다. 아비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마을 청년들은 그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더욱 놀라 유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는 이미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기에 아버지의 사과조차 또 다른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장군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가 나를 무서워해. 내가 괴물이 되었어. 내가 요괴였어. 장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콧물과 범벅이 되어 바닥을 적셨습니다. 위풍당당하던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에 짓눌려 무너진 늙은 죄인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처참한 광경에 숙연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촌장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청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장군을 별채 가두어라. 지금 상태로는 제정신을 차리기 힘들 것이다. 의원을 불러 진정제를 먹이고 당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시해라. 청년들은 힘을 잃고 늘어진 장군을 일으켜 세워 별채로 끌고 갔습니다. 장군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연희를 찾았지만 차마 딸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꺽꺽거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사랑방 문이 닫히고 장군의 비극적인 광란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씁쓸한 뒷맛만이 남았습니다. 장군이 사라지자 집안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상처는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모는 연희를 안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뒤따라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고 따뜻한 물을 더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안악들은 연희의 발을 보며 혀를 차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의원도 급히 달려와 연희의 발을 살폈습니다. 상처가 깊어 뼈가 상하지 않았나 걱정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뼈는 무사하네. 하지만 화상이 심하고 살이 눌어붙어 치료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어. 발 모양이 예전처럼 돌아오기는 힘들 수도 있네. 의원의 말에 유모는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남은 남자들은 흉물스러운 무쇠 신발과 고문 도구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장작더미 옆에 나뒹구는 시커먼 무쇠 신발을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이 흉측한 물건을 당장 갖다 버리게. 대장간에 가져가서 녹여버리든지 아주 깊은 늪에 던져버려서 다시는 세상 빛을 못 보게 하게. 청년들은 집게로 무쇠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는 신발은 마치 저주받은 유물처럼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망태기에 담아 마을 밖으로 멀리 가져갔습니다. 사랑방 아궁이의 불도 모두 꺼버리고 채까지 깨끗이 긁어내어 버렸습니다. 악몽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의 손길은
분주했습니다. 도승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살기와 원한을 달래는 의식이었습니다. 맑은 목탁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자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기운이 조금씩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하인들도 하나둘씩 나와 마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미쳐 날뛰는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이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주인은 갇혔지만 집안에는 다시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떨던 개들도 꼬리를 흔들며 마루 밑에서 나왔고 밤바람은 더 이상 비명소리를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다. 안채에서는 유모가 연희에게 묽은 미음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홀쭉해진 연희는 유모가 떠먹여주는 미음을 힘겹게 받아먹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자 아이의 창백했던 볼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유모, 아버지는 아버지 또 오셔?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묻자 유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아무도 아기 씨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아버님은 편찮으셔서 먼 곳으로 요양을 가셨습니다. 이제 푹 주무세요. 유모는 차마 아버지가 갇혔다는 말을 할 수 없어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안심이 되었는지 긴장이 풀리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늦도록 장군의 집을 지켰습니다. 혹시나 장군이 탈출하거나 또 다른 사단이 날까 염려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별채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 모두가 증인일세.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하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알릴지 어쩔지 의논해보세. 일단은 아이가 무사하니 다행일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횃불의 행렬이 마치 긴 뱀처럼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달은 서쪽으로 기울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기와집의 지붕 위로 아침 이슬이 내려앉았고 굴뚝에서는 더 이상 시체 타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잠든 연희의 곁을 지키며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희의 상처투성이 발을 붕대로 감싸주며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기 씨를 지키리라. 다시는 저 작은 발에 고통이 닿지 않게 하리라. 그녀의 눈물은 멈췄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얼굴은 오랜만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남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들리고 밥 짓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그날 아침 그 소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감사하게 들렸습니다. 최 장군의 집은 이제 공포의 성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환자의 집이 되었습니다. 별채에 갇힌 장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서려 있지 않았지만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잡았던 칼이 딸을 죽이려 했던 칼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아, 내 딸 연아,
그의 흐느낌은 벽을 넘지 못하고 방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죗값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다시 찾아와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쑥가루를 치우고 부서진 대문을 고쳤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극을 마을 공동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치유해 나가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노승은 떠나기 전 유모에게 당부했습니다. 아이의 상처는 몸보다 마음에 더 깊이 박혀 있을 게야. 사랑으로 보듬어 주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 주게나. 언젠가는 저 발로 다시 땅을 딛고 일어서는 날이 올 것이네. 유모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폭풍은 지나갔고 잔잔한 물결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물결 아래에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슬픔이 앙금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연희의 발은 흉측하게 변했지만 그 발로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과 사랑만이 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햇살이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이기에는 아직 더 많은 계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최 장군이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집을 떠난 뒤 그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에는 낯선 고요함이 찾아들었습니다. 주인 잃은 빈방에는 먼지가 앉기 시작했고 서슬퍼런 고함이 울리던 사랑방은 굳게 닫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먼 산속의 암자로 들어갔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들려올 뿐 다시는 마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포가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조용한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이제 집안의 어른이 되어 남은 하인들을 다독이고 무엇보다 상처 입은 연희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붓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 연희가 다시 웃음을 되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연희의 발에 남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참혹했습니다. 화기는 빠졌지만 서로 엉겨붙어 굳어버린 살점들은 다시는 예전의 고운 발 모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발가락들은 하나로 뭉쳐져 있었고 발바닥은 딱딱한 굳은 살로 뒤덮여 정말로 뭉툭한 짐승의 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그 발을 볼 때마다 징그러워하기는커녕 눈물로 씻기며 어루만졌습니다. 아가씨, 이 발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발입니다. 모진 불길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강한 발입니다. 유모는 매일 산에 올라 귀한 약초를 캐다가 지식여 붙여주었고 밤이면 잠든 연희의 발을 가슴에 품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유모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짓물렀던 상처에는 새살이 돋고 통증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몸의 상처보다 더디게 아무는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불에 타는 꿈을 꾸며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빛만 보여도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곳을 찾았고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모는 연희를 품에 꼭 안고 밤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무쇠 신발도 뜨거운 불도 없습니다. 유모가 여기 있습니다. 유모의 따뜻한 목소리와 익숙한 냄새만이 공포에 질린 연희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길고 혹독한 겨울밤을 견뎌내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찾아들고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자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방관했던 미안함을 갚으려는 듯 시시때때로 음식을 해나르거나 좋은 약재를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촌장 어른은 직접 짠 참기름을 보내왔고 대장간 주인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연희가 집안에서 편하게 짚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지팡이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굳게 닫혔던 기와집의 대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숨어 지내야 할 요괴가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보듬어야 할 귀한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어느 날, 연희는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오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유모는 기뻐하며 연희를 부축해 마루 끝에 앉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쐬는 바깥바람은 상쾌했고 눈부신 햇살은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피어난 노란 산수유꽃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모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가씨, 저 꽃 좀 보세요. 겨울을 이겨내고 저리 곱게 피었습니다. 아가씨도 저 꽃처럼 다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유모의 격려에 연희는 용기를 내어 마루기둥을 잡고 일어서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뭉툭하게 변해버린 발은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고 땅에 닿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비틀거리다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은 연희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모, 나 못 걷겠어. 내 팔이 이상해서 걸을 수가 없어. 아이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유모는 얼른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도 수천 번 넘어지는 법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배우면 됩니다. 유모는 그날 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운 무명천과 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연희를 위한 특별한 버선, 양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버선과는 달리 발바닥과 발가락 부분의 솜을 아주 두툼하게 넣어 푹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형된 발 모양에 딱 맞게 본을 떠서 신었을 때 발이 겉돌지 않고 포근하게 감싸지도록 정성을 다해 바느질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아버지가 신겼던 차갑고 딱딱한 무쇠 신발과는 정반대의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솜 신발이었습니다. 유모는 바늘에 찔려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아이가 편하게 걷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모는 완성된 솜버선을 연희에게 신겨주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을 신고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이제 아프지 않을 겁니다. 연희는 폭신한 감촉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자 솜이 충격을 흡수해 주어 통증이 훨씬 덜했습니다. 연희는 지팡이를 짚고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기우뚱거렸지만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고 한 발자국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느리고 위태로웠지만 연희는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걷고 있었습니다. 유모, 나 걸었어. 내가 걷고 있어. 연희가 환하게 웃으며 외치자 지켜보던 하인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매일 마당을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루에서 대돌까지, 그 다음에는 장독대까지, 그리고 마침내 대문 앞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사뿐사뿐 걷지는 못하고 뒤뚱거리는 걸음걸이였지만 그 걸음에는 그 어떤 장수의 행진보다 더 큰 용기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연희가 걷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것 보게 최 장군 딸이 건네그려 참말로 다행이야. 다행이고 말고 아이의 회복은 마을 전체의 기쁨이 되었고 기와집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되면서 기와집에는 완전히 평화가 정착했습니다. 연희는 어느덧 키가 훌쩍 자라 의젓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그 누구보다 밝고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알뜰히 챙기고 아랫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예전 마님의 온화한 성품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자신을 지켜준 유모의 사랑과 진실을 밝혀준 이웃들의 고마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 발의 흉터는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장군의 소식은 가끔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깊은 산속 암자에서 매일 1000번의 절을 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장군은 죽는 순간까지 연하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방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는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장군이 쓰던 물건들을 조용히 정리하여 불에 태우고 산을 향해 깊은 절을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긴 악연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기와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연희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모녀지간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며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맑은 날이면 마당의 평상에 앉아 술을 놓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대청마루에 앉아 부침개를 부쳐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꽃이 만발했고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났습니다. 한때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던 사랑방은 서재로 꾸며져 연희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향기로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을 대나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그 끔찍했던 보름날 밤과는 달리 오늘의 달빛은 더없이 포근하고 은은했습니다. 유모와 연희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마주 앉아 갓 지은 백살밥과 구수한 된장국으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김 사이로 두 사람의 얼굴이 평화롭게 빛났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귀뚜라미가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유모, 달이 참 밝지요? 연희가 숟가락을 놓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모는 주름진 손으로 연희의 손등을 토닥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씨 마음처럼 참으로 곱고 밝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어둠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연희는 유모의 손을 꼭 잡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발에는 유모가 만들어준 폭신한 소음버선이 신겨져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는 아무리 오래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봄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도록 기와집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호롱불 빛을 보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 불빛은 마을을 지키는 등대처럼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험한 산을 넘어온 바람도 이 집 앞에서는 숨을 죽이고 사나운 짐승들도 피해가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이 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의 시련은 결국 선한 마음과 사랑 앞에 녹아내려 오래오래 기억될 따뜻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유모와 연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모는 연희의 이불을 덮어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연희는 손버선을 벗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유모의 노래를 들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꿈속에는 뜨거운 불도 무거운 신발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꽃이 가득한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행복한 꿈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깊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달빛만이 살며 시창가에 내려앉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자는 두 사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